이번에는 독일 낭만주의와 제3자 문제를 다룰 텐데요. 낭만주의라고 하면 보통 로만틱이라고 독일어로 표기를 하고 영어로 로맨티시즘. 이 낭만주의라는 단어는 형용사 로맨틱, 영어죠. 호멍틱, 불어, 독일어로는 호망티시 이렇게 적히는데 낭만적이다. 그 낭만적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한테 떠오르는 관념들이 있죠.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 때 그 로망이 사실 이 낭만주의의 그 로망입니다. 낭만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호망에서 왔는데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낭만적이다라는 단어는 주로 사랑 얘기랑 많이 연관해서 언급을 하죠. 낭만적인 사랑. 근데 아는 게 아니라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사랑 얘기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어원을 따져보면 사실 낭만주의의 어원을 따져보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요. 일단 보통 낭만주의라고 하면은 원래는 영국에서 발흥했지만 결국에는 독일에서 완성된 형태로 개진됐던 어떤 사조를 뜻하죠. 철학과 문학을 다 포괄하는 18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 초 사이에 있었던 어떤 문의 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서 낭만주의라는 단어 로만틱에서 그 호망이란 단어 자체는 로망스어에서 왔어요. 로망스어가 뭐냐면은 라틴어가 유럽의 각 지역에서 방언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랑스나 에스파니아 같은 라틴어권에 있었던 지역들은 당시에 각각의 지역 방언들이 있었을 텐데 그 방언이 라틴어랑 결합되면서 또 파생된 새로운 언어가 나왔겠죠. 그런 언어를 보통 로망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어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방에 오이러가 있었는데 그 오이러가 라틴어 문법이랑 겹치면서 속어처럼 사용됐는데 그게 결국에는 현대 프랑스어로 향하는 과도기적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로망이라는 말은 로망스어와 관련이 있는 말인데 왜 그럼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낭만주의까지 오게 됐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말하자면 로망스어는 일단은 속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학술 용어는 당시 항상 라틴어였고, 다만 과도기였으니까 일상생활에서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속어로서의 로망스어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덧 일종의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서사문학,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사문학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호망이 하나의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어떤 문학? 주로 중세 기사들의 모험담 얘기죠. 용들과 싸우고 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여러 가지 모험들을 하죠. 근데 잘 보면은 그런 모험들이 어떤 모험이냐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험들이에요. 용이 현실에 없잖아요. 괴물들도 없죠. 하지만 이런 서사문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묘사가 된단 말이죠. 비현실적인 것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얘기가 되죠. 사랑 역시 거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로망스 문학에 포함된 비현실적인 요소들 그래서 추출된 어떤 큰 관념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이 형용사들인데 로만티시 이런 형용사들이 보통 17세기 중엽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여기서 이 형용사에 담긴 뜻은 중세 기사문학에 담긴 그런 비현실적인 것들,
연관이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낭만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낭만적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여기서 낭만적이라는 말은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정기적인, 레전더리, 말하자면 기이한 일과 같은 또는 공상적인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현실적인 것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게 로망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비현실적이다. 현실이 아니다. 현실과는 다르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것은 이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굉장히 불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현실이 굉장히 완전할 수가 있죠. 그런 완전한 현실은 이상적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은 통하죠. 예.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그 세기에 독일에서 발흥했던 낭만주의는 바로 이 비현실성에서 이상성으로 넘어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은 일종의 이상적인 관념주의를 추구했던 거죠. 이상적인 관념주의. 왜 하필 낭만주의가 독일에서 왜 하필 낭만주의가 독일에서 꽃피울 수 있었을까? 네. 이 낭만주의가 독일에서 태동한 시기에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후진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프로이센 제국이었죠. 후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살던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독일적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었겠죠. 결핍감이 있었을 테고 좌절된 상태였을 테고 후진적인 독일 현실에 관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이렇게 그지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현실을 도피해서 어떤 이상향을 추구했다. 일종의 도피처를 찾았다. 피난처를 찾았다. 그게 바로 낭만주의다. 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낭만주의를 이론화시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슐레겔입니다. 슐레겔이 자신이 살던 당시에 그 시대적인 특성을 세 가지 경향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 혁명, 그리고 철학자인 피이테의 학문론, 그리고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라는 소설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자신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들로 규정하는가? 왜냐하면은 슐레겔이 볼 때 이 세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평등과 자유 그리고 박애를 대변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평등, 그리고 자유, 그리고 박애. 이 모든 것들은 슐레겔이 볼 때 인간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였죠. 그리고 만약에 아직 인간성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 평등, 자유, 박애를 우리는 완성시켜야만 한다라는 과제 또는 사명의식을 슐레겔은 갖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성의 완성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 이유는 아마도 슐레겔이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적 현실이 완성되지 않은 현실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슐레겔은 모든 독일 낭만주의자들도 그랬지만 당대 현실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슐레겔 당시의 시대는 계몽 시대였죠. 근대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슐레겔은 그리고 낭만주의자들은 근대화가 계몽이 부정적인 것들을 야기했다고 보았어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프랑스 혁명은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정치로 단두대로 귀결이 됐단 말이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근대화에 수반됐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유용한 것이었죠. 우리의 생활을 개선시켜준. 하지만 동시에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종교와 도덕은 붕괴되어 갔어요. 톱니바퀴처럼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세계 속에서 신의 자리를, 인간의 도덕의 근거인 자유의 자리를 찾을 여지가 점점 희박해졌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몽이나 근대화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감정,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대인들은 분열됩니다. 이것이 슐레겔의 진단이에요. 근대인들은 분열되었어요. 이상과 현실, 종교와 과학, 정신과 자연, 이성과 감성, 주관과 객관, 자유와 필연, 예술과 학문 등등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근대는, 계몽의 시기는 무엇보다도 분열의 시대였어요. 분열되었다는 것은, 분열된 것들이 원래는 하나였다는 걸 뜻하죠. 즉 통일된 상태가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말하자면 이 시기에 낭만주의자들은 통일성을 상실했다 라는 어떤 공통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슐레겔이 규정하는 낭만주의의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분열을 극복하는 거예요. 분열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분열된 것들을 통일시킨다는 것, 다시 하나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분열된 인간성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성이,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이 만약에 분열된 상태라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겠죠. 하지만 이것이 통일된다면 우리는 온전해지겠죠. 그게 결국 낭만주의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과제였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인간성을 실현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유토피아가 도래한다고 믿었습니다. 낭만적이었죠. 일단 그 피테의 역사철학부터 슐레겔이 받은 영향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금 낭만주의 예술의 과제, 낭만주의의 과제를 다시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낭만주의자들이 볼 때 계몽과 근대성은 통일성의 상실을 의미했고 곧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이성과 감성, 자연과 자유 다 분열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직업도 분업화되고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결국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해야만 할 일은 바로 분열을 극복하는 것, 분열된 것들을 통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 슐레겔의 대답은 사랑입니다. 리베. 사랑을 통해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물론 여기서 지금 슐레겔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보다 기독교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 의하면은, 성서에 의하면은 신약에서 나오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 원수와 우리와 대항해 싸우는 원수,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랑은 원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분열된 것들을 통일시켜 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슐레겔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이 사랑 개념을 도입해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획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예술이 수행해야 하는 거죠. 자, 예술이 사랑을 통해서 분열을 극복해야 하는 건데 슐레겔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예술은 사랑의 힘을 통해서만 정신과 자연을 낭만화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여기서 낭만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낭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예술가는 세계가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이란 아마도 조화의 아름다움이겠죠. 즉 통일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가졌던 어떤 아름다움, 또 마찬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정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및 타인들과 더불어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생각이 이런 거죠. 진실한 교제. 그러니까 슐레겔의 현실에서는 진실한 교제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오늘날 연인들이 사랑하는데 실패한다? 그럼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랑함에서 무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현실이, 이 세계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려면 현실을 바꿔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마르크스주의자도 했고 이미 낭만주의자들도 했던 거죠. 우리는 이 현실이, 이 세계가 바뀌기 전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온전해질 수가 없다.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미 낭만주의자들한테 있었던 생각이고 마르크스로 이어지고 또 루카치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술이 사랑일 때 분열된 것들이 통일될 수 있다는 슐레겔의 생각이죠. 이성과 감정이, 영혼과 육체가, 자연과 자유가 사랑의 힘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사랑의 힘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통일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세계가 바뀐다. 뭐 이런 생각이죠. 결국 사랑이야말로 모든 대립과 모순과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전쟁을 화해시키고 통일시키는 열쇠라고 슐레겔은 봤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낭만주의 예술을 사랑스러운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어쨌거나 분열되어 있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신과 자연일 수도 있고 이성과 감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통일되기 위해서는 제3의 항이, 제3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슐레겔은 분열될 것들을 이어주고 매개시켜줄 수 있는 제3의 항,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생각은 칸트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상상력은 감성, 자연과 오성, 이성을 또는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매개시켜주죠. 이번에 실러의 경우를 보죠. 실러 역시 칸트 미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인데요. 실러가 미학편지라는 자신의 책에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는 일련의 쌍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드는 게 이런 것들이죠. 이상국가가 있어요. 이상국가는 현실의 자연국가와 대립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약한 인간이죠. 불완전한 인간은 이상적 인간과 대립을 해요. 그런데 이 구분은 마치 현상과 본질의 구분을 보는 듯하죠. 유한한 현실이 있고 완전한 현실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현실에 유한한 국가, 본질에 못 미치는 국가가 있고 불완전한 국가가 있고 또 이상적인 국가, 본질적인 국가가 있고 현실적인 불완전한 인간이 있고 본질적인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이 있고 이런 식의 대립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현실과 본질,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을 매개해주는 것이 있다고 실러는 봤습니다. 제3의 항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바로 미적인 것이었어요. 실러의 제3자는 미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상국가와 자연국가가 대립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 미적 인간으로 이행하면은 이 대립이 매개된다. 이상적 인간과 자연적 인간, 이상적 국가와 자연적 국가, 이들 간의 대립들은 미적 인간이나 미적 국가로 이행을 통해서 매개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매개한다, 무언가가 제3자가 매개한다라는 생각을 실러는 자신의 충동이론을 통해서 발전을 시켰는데요. 실러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충동이 인간한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진료 충동과 형식 충동이에요.
진료 충동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진료 충동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 충동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것들이죠. 먼저 진료 충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감각 충동입니다. 감성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료 충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감각적 자아가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자아에 물질이 앞서 있는 것. 물질이 그래서 결국에는 감각적 자아를, 인간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진료 충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슐러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각적 자아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감각의 습격을 받아요. 끊임없는 감각 인상의 그 침범과 더불어서 자아는 위협받는다, 지배받는다, 감각 충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슐러는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자유를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도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는다? 왜냐하면 감각 충동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 나라는 자아에 대해서 지니는 어떤 우위성, 우월성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감각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이때 인간은 결국 감각에 종속됩니다. 감각에 종속된다.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나에게 자유는 없죠. 왜냐하면 나는 이때 감각적 자아는 진료 충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자유롭게 바꾸거나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각 세계에서 오는 충동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용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이죠. 마치 칸트의 감성이 그런 것처럼 오직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는 게 진료 충동입니다. 이런 진료 충동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연 법칙에 인과관계에 수동적으로 내맡겨진 채 그 필연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항상 앞선 어떤 원인이 되는 사건에 후행하는 결과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자유 없이 현실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가기만 하는 것, 순응하는 것. 이게 바로 진료 충동에 종속된 감각적 자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료 충동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자유로울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슐러는 봤던 거예요. 항상 앞서는 선차적인 어떤 단계가 있고 그 뒤에 후행하는 다음 단계는 항상 앞서 있는 단계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는 단계는 그것에 앞서 있는 바로 이 단계에서 규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 것이 차례로 뒤에 것을 규정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진료적 세계라고 슐러는 봤던 거고요. 이때 자유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일종의 우리는 톱니바퀴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거대한 톱니바퀴 기계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이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축이 있을 테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톱니바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톱니바퀴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때 처음에 그 시동이 되는 톱니바퀴가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톱니바퀴들은 자연히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마치 이런 것이 세계라고 가정한다면 진료 충동의 세계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 역할은 따로 필요가 없죠. 그냥 움직이는 대로 앞에 것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앞에 톱니바퀴가 나한테 준 힘을 받아서 다음 톱니바퀴한테 전해주는 역할만 한다고 할 때 이런 나에게 과연 개성이 있을 수 있을까?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 슐러는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개성도 잃고 자유도 잃고 그저 감각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봤던 거죠. 자, 지금까지 본 것은 진료 충동이었고요. 그 다음 슐러는 이와 반대되는 형식 충동을 얘기합니다. 슐러가 볼 때 진료 충동은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규정이 돼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인과관계에 따라서. 반면에 형식 충동은 변화 불가능한 부분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변화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인간 속에 있다고 실론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변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인간 안에 변하지 않는 부분에 형식 충동이 그 유래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 충동은 변화로서 특징져질 수 있는 그 외부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진로 충동적인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자유의 근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형식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진로 충동이 아니라 형식적 충동에 따르게 될 때, 이때 자아는 더 이상 감각적 자아로서 지배받는 자아가 아니죠. 오히려 이성의 원리 아래에서 움직이게 되고요. 여기에 바로 자유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칸트 인식론 다루면서 우리가 소재가 있고 거기에 형식이 있고, 이 형식에는 감성과 오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인식할 때 능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료 충동과 형식 충동이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진료 충동으로서의 감각 충동에서는 그냥 감성이 그런 것처럼 감각자들 수용하기만 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형식 충동에서는 이렇게 감각 충동이 받아들인 자료를 변화시키죠. 이 감각 자료들을 재단하고 다시 재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진료의 형식을 부여를 합니다. 물론 이때 감각 재료들의 형식을 부여할 때 인간은 이성의 원리에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진료 충동은 물질적인 것, 즉 감각 세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반면, 형식 충동은 이성, 그러니까 정신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죠. 자, 형식 충동은 이렇게 정신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물리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만약에 형식 충동에 어떤 필연성이 있다면 그 필연성은 일종의 도덕적 필연성일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형식 충동에 있어서 어떤 필연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인과관계적이고 기계론적인 법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법칙에 따른다는 거죠. 이성의 법칙은 도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형식 충동에 있어서 정신이란 것은 진로 충동에 있어서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의 원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능동적인 어떤 것이라는 말이죠. 물론 이성 법칙을 따르는 그런 원리겠죠. 이 둘이 말하자면 진로 충동과 형식 충동이 인간의 근원적인 두 충동인데, 지금 본 것처럼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감각에, 감성에 속하고 또 하나는 이성 내지는 오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상 슐러에 의하면은 진로 충동과 형식 충동은 서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서로 직접적으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로 충동과 형식 충동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제3자가 필요한 거죠. 매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제3의 항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희충동이에요. 제3의 충동인 유희충동. 슈필 트립이니까 슈필이 놀이 충동이죠. 그리고 예술은 일종의 놀이이기도 하죠. 근데 왜 이런 유희충동의 매개가 필요한가? 왜냐하면은 만약에 형식충동과 진로충동이 서로 관계 맺지 않고 따로 간다고 할 때 어느 하나가 우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진로충동이 무제약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또는 형식충동이 무제약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든 간의 결과는 파국입니다. 슐러가 볼 때 결국 인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진로만 따르는 인간, 진로 충동만 따르는 인간, 도덕을 모르는 인간,
기계적인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만 하는 인간. 위험하죠. 오직 이성적인 원리만 따르는 인간, 감각적인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인간, 역시 위험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볼 때 정확하게 근대에는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순전히 진로 충동에 따르고, 지식인들이나 예술가들은 형식 충동에만 따르는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파괴라는 파국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진로 충동과 형식 충동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항이 바로 유의 충동이고, 이 유의 충동은 진로 충동과 형식 충동을 매개해주는 가운데 결국 감각적 현실과 형식을 매개해주고, 감성과 이성을 매개해주고, 또는 감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매개해주고, 우연성과 필연성을 매개해주고, 수동성과 능동성, 그리고 변화와 동일성, 이런 것들을 매개를 해주는, 그럼으로써 서로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실론을 봤던 거죠. 유희, 충동이라고 할 때 유희, 슈필이란 말이 결국에는 슐러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관조, 즉 미적 경험을 의미했거든요. 결국 슐러에게 있어서 유희 충동은 미적인 것, 일종의 미적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적인 것, 미적 원리만이 진로 충동과 형식 충동을 매개해 줄 수 있다라고 실론은 봤던 거죠. 이렇게 매개될 때 제3항에 의해서 진로 충동과 형식 충동이 매개될 때 인간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건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매개를 통해서 이 둘을 다 통일된 상태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인간은 분열되지 않게 됩니다. 어느 한쪽만 택하는 가운데 다른 쪽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모두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달리 말하면 둘 중 하나한테 종속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간은 자신의 완전한 본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두 가지가 원래 다 있는 거니까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함몰된다면 인간은 불완전하겠죠. 하지만 제3항인 유희충동의 매개를 통해서 인간은 결국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완전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